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까르페 디엠 주제가 이건데요. 이 까르페 디엠 좀 생소하시죠? 근데 호라티우스의 라틴어의 시 한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자면 개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어제의 공놀이를 생각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잠을 자면서 내일 주인에게 꼬리를 어떻게 치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죠? 자, 주인을 반가워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할 거요. 또 밥을 먹을 때도 처음 보는 밥이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거든요. 공놀이도 그 공이 바로 개한테는 우주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즐기면서 집중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소중한 거, 또 현재 삶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강연을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까르페 디엠을 만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는데요. 혹시 어제 오늘 사이에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슨 말일까? 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도 내 인생을 잘 가고 계시고 행복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살고 있는데 괜히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나만 이럴까 짜증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다 이런다면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거지와 마주쳤어요. 임금이 거지에게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거지가 웃으면서, 사실 이 거지는 임금님의 스승이었거든요, 전생에.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너를 찾아와서 깨우침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임금 앞에 나타난 거죠. 임금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거지가 저는요 이 깡통 안을 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요봐라, 이 거지의 동양 그릇을 돈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릇에 돈을 이제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돈을 붓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붓고 또 붓고 즉시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신기해서. 그래서 임금님은 백성들 보기에 어때요? 이목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금 안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가지고 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값비싼 보석을 가득 탔습니다. 아플싸. 그런데 모두 사라져버려요. 임금님의 보물창고는 이제 점점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임금님은 패배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동양 그릇의 비밀이 무엇이냐?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릇이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행복감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내 또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언가에 자꾸 얻고자 달려가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되는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미국의 심리학계 협회 회장인 셀리그만 박사가 행복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 성취, 인간관계, 참여, 의미,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사님은 참여와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 일에 의미가 부여되면 행복감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서 몰입하면 할수록 행복감은 길어지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과연 이 명작 속의 주인공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이야기 들으시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국의 일본계 작가 가즈오 이사구로가 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1989년도에는 맨 부커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깊은 틀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영국의 달린턴가의 대저택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큰 가문으로 이곳에서 집사로 일하는 아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리더 스티븐슨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 저택에서 몸을 바쳐 일하는데요. 그리고 이 저택에서는 세계적인 중요한 회의가 결정되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븐슨 마음에 내가 중요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섬기고 그러는데요. 또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느라고 나이가 들 때까지 세상에나 가까운 관광지도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군요. 사랑하는 여인 켄턴 양이 꽃을 가져다주며 마음을 전달해도 그걸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스티븐슨의 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날은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날이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티븐슨은 출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뒤에 아버지는 깨어나셨죠. 회의를 마치고 가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만. 그래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켄턴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이유도 없이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 하녀를 주인이 해고를 시킵니다. 결국 그 일은 나치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달링턴가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달링턴가는 미국인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때서야 이 스티븐슨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자기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 미국인 주인 패러데이가 차를 내주죠. 그러면서 어디든지 여행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스티븐슨은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사랑했던 여인, 그 편지를 보내준 켄턴 양을 찾아가죠. 편지를 보낸 속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켄턴 양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랑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사실 그 집을 나올 때 당신을 약 올리려는 측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을 말할게요. 나 그 집을 나와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난 남편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성실하고 너무 자상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고요. 지금은 첫 손주까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돌아가면 어떤 삶이 남았나요? 스티븐슨은 이 일들 앞에, 이 말 앞에 연인의 말 한마디에 처참하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스티븐슨은 석양빛 바닷가에서 낯선 노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달링턴가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었고 또 최고 집사라고 정말 잘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35년이나 믿어왔었는데 이제 황혼 앞에 아무것도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틀에 박혀서 아이들한테도 너 이거 해야 돼. 남편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또 공감도 못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저도 아이를 낳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를 호되게 치렀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개 아드님이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이곳 서해에 오셔서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갔죠. 아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화해를 하고 집을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남편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또 아들을 좀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 머리를 자를래? 집을 나갈래? 그랬더니 대뜸 아들이 집 나갈래?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온갖 사건 사고를 터뜨리면서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평범하게 살았던 저희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곤 했는데요. 때로는 판사 앞에 서 있어야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선생님 앞에 또 학부모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쉽사리 끝나지 않았을 것 같으니 절망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사는데 급급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아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며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은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을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아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했죠. 난 우리 아들을 믿는다.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한테 최고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너 들어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와. 우리 기다릴게. 아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학교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한참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한결같은 마음으로 못난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든든한 아주 건강한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노인이 나중에 그 황혼빛 그 바닷가에서 이 스티븐슨에게 위로말을 건네는데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청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전진하는 거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예요. 스티븐슨은 결심하죠. 자신을 가둬둔 틀에서 이제 나오겠다고. 내가 유머를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있었죠. 이후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따뜻한 미소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루 중 저녁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불행, 고통, 아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숨막히게 살아간 인생의 시간을 좀 멈추고 되짚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제목처럼 멈출 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이 뜨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느라 오늘의 햇빛을 즐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빌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래이나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제 달려가는 속도를 멈추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행복한 여행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